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에릭 와이너의 책을 지금 포뉴님의 소개로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은 이제 소크라테스 이름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포뉴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책에서 지금 12명의 철학자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우리 철학자들의 이제 아버지 이제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익스프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뭐 기차를 타시거나 아니면 뭐 뉴욕의 전철을 타시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본인의 글을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의 그런 철학적 개념과, 그러니까 본인의 여행에서의 뭐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고, 또 이제 폰드님의 해석처럼 이제 자신을 표현한다. 근데 그 지은이가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짧게 여러 철학자들을 이렇게 훑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익스프레스라는 말이 좀 여러 중의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제일 좀 재밌었던,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철학자들을 저는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소개드릴 철학자는 이제 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조금 너무 올드하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을 비롯하여 사실은 그 전에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특히 이 유교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허례와 허식을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제대로 그런 여러 예절들을 못 배우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제사 음식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은 없는데, 저희 큰 집은 사실은 그런 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제사의 폐 이런 거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드라마에서나 보는 뭐 제사 때만 다가오면 막 며느리들이 막 한숨을 쉬고, 며느리들은 절하지도 못하고 뭐 남자들만 와가지고 절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사실은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특히 이제 공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에릭 와이너라는 분은 이제 그 NPR의 그 칼럼니스트예요. NPR이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 그 방송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이제 남잔데, 백인 남잔데, 이분이 이제 공자에 이제 꽂히신 이유는 이제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책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어나, 이분이 또 꽂히셨던 책 중에 또 지금 저희 마스터마인드 수요일날 읽고 있는 또 주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역,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선 왕조 시대 때 그 벼슬을 얻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했었던 그 사서삼경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자가, 이분이 관심 가져 한 공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분은 특히 이제 그분의 그런 사상 중에서도 인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의 예지 신에 사실은 인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 인을 어떻게 그 영어로 해석할지에 대해서부터 처음에 굉장히 많이 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이분이 그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인을 그 진심을 담은 친절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친절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뉴욕의 지하철 애플라인을 타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뉴욕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뉴욕에 가봤고 뉴욕에서 전철을 타봤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아주 더러운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막 진짜 쥐가 뛰어다니고 막 오물이나 뭐 그 노숙자들이 그 안에서 막 그런 그 여러 가지 더러운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은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더러운 버전에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은 굉장히 부딪히고,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들 하면 excuse me 하고 땡큐를 달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뉴욕 사람들은, 뉴욕 특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뉴요커들은 안 그래요. 부딪히는 거는 그냥 일반 사고, 부딪혀도 그냥 지나갑니다. excuse me 안 하고요. 물론 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게 본인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이 책은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과 이제 그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을 두 가지를 이렇게 평행하게 보여주면서 계속 그 철학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미션은 그 뉴욕 애플라인에서 친절 찾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분이 지하철에서, 그 애플라인 지하철에서 정말 그 찾기 힘들었던 그런 친절한 행동들을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너무 뼈저리게 한국 지옥철 경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있죠? 그 떡벌남, 다리 벌리고 사실은 8명이 앉아도 되는 자리에 그분 하나로 인해서 7명밖에 못 앉거나, 아니 그 옆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막 이렇게 다리 쪼무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막 술 드시고 마늘 많이 들은 음식 먹고 막 그 안에서 트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성추행도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때는 이제 9시 정도, 저녁 9시니까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제 타겟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쫓아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칸 대 칸으로 막 옮겨다니면서 엉엉 울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 제가 손 붙잡고 할머니 제발 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손 꼭 붙잡아 주시면서 그 남자가 결국 저를 째려보다가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던 그런 너무 무시무시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어떻게 제가 변했냐면, 낯선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길을 물어볼 때도 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저한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소매치기 당한 경험도 있고요. 백팩을 이렇게 메고 가다가, 백팩 안에 제 지갑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려봤더니 백팩 이렇게 그어지고 그 안에 있는 지갑 빼가고, 그 지갑 안에 사실 돈은 얼마 없었는데 그 백팩이 그리고 지갑을 훔쳐갔다라는 게 너무 그때 상처가 되게 커가지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저 악몽 같은 그런 친절과는 도저히 먼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그럼 어땠는가?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저는 뭐 지역 그 출퇴근 시간에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미국에 와서 느꼈던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친절하다였어요. 그래서 친절하다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친절은 여기 공자가 얘기했던 친절하고는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친절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해치지 않을, 그러기 위해서 가식적인 친절, 그런 거를 사실은 저는 잘못된 친절의 개념으로 조금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문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을 잡아줘서 그 뒷사람이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을 콱 닫았을 때 저 뒷사람이 뭐 코를 박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한테 법적인 책임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친절.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사실은 저는 좀 친절을 잘못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공자의 책을 통해서 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절의 의미를 사실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절은 그러니까 이 공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의를 갖춰야 되고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올랐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뭐 쩍벌남이나 그런 뭐 냄새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런 이제 예의를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그 공공장소에서 어떤 게 예의 바른 행동인가를 알았다라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질 않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 그리고 그 내 가정, 내 가족 안에서만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서 사회 안에서도 그런 뭐 연민이나 이타주의 이런 그런 뭐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자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이제 제사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제사의 의미를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을 추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주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되겠죠. 그걸 기리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뭔가 형식에 만약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 공자가 얘기한 그런 인이나 예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인의, 예지, 신, 그리고 뭐 효도에 대해서도 이제 공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뉴욕 지하철 안에서 그 존 레논의 그 이매진이라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진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정말 그런 친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뉴욕의 지하철에서 그 이매진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근데 이매진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를 상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세계는 하나야, 우리 형제도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우리는 몽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너랑 나뿐이 아니야. 언젠가 너와 나는 우린 함께하길 바래. 제가 지금 여기 영어로 된 거를 해석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절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힘든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형식을 갖춰서 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친절, 그 팁을 받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그 진정한 친절은 힘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덧붙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그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을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은 이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시작을 하면 그런 친절이 친절을 낳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분도 경험하셨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공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이야기해. 네, 저기 그러면 시간 관계상 윤 박사님이 먼저 조금 나눠주실 부분을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들리세요? 저는 잘 안 들리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어, 여기서 하면 되지. 줌에서 하면 돼.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클럽하우스? 네. 클럽하우스만요. 줌은 놔두고. 네네, 주문 놔두고. 그러면 그동안 폰여식 거 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챕터 1에서 5까지였는데 제 기차가 새벽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작가님이 그 안내원이 깨워가지고 이제 짜증을 내시면서 이제 철학가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소환하시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침대에 일어나는 일, 아침 새벽이 돼서 침대에 일어나는 일을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로마 황제 철학자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 철학자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와닿아서 좋았어요. 이제 그 마르쿠스는 로마 16대 황제이자 철학자이고 굉장히 이제 부족함 없이 지내온 그런 어떤 왕족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야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 그 철학자분은 존재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결국 내가 침대에서조차 잘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행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소환이 됐냐면 작가분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아침형 인간이 아니셨는데 이 로마 황제도 아침형 사람이 아니었다. 거기에서 공통점을 굳이 찾으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0페이지에 보면은 이북에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불 아래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다. 침대 밖으로 나갈 사명이 있다. 사명이지 의무가 아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르다. 제가 아침에 참 잘 못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어떤 기회로 보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아침이니까 일어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어떤 내가 하루에 그 시작하는 시점에 어떤 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해주는 기회가 됐던 그런 철학가의 그 소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딸 에피소드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딸이 또 철학가 같은 말을 하죠.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건 알람 시계가 아니라 활동이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그냥 줌에서 하면 안 되나? 녹음 때문에 안 되나? 네, 그러면 그냥 오늘은 줌에서 그냥 할까요? 어쨌든 둘이 안 되는데? 뭐가 죄송해요.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제가 녹음을 2개를 이어 붙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폰여식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끄고 그 다음에 그 줌에서 하는 거 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이거 울리지 않겠죠? 2개 다 키면? 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켰으니까 들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챕터 2, 3, 4, 5 5분인데 짧게 할게요. 너무 많아서.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세 번째는 루소, 네 번째는 소로, 다섯 번째는 쇼펜하우어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 동이 트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걸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많이 하던 철학자분이세요. 그다음에 루소는 걷는 거를 좋아하셨던 철학자분이고 그 다음 챕터의 소로는 보는 거, 비주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에 이렇게 삶의 철학을 두셨던 분,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듣는 거가 예민하셨던 좀 우울 기질이 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새벽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각의 인지가 철학이 이렇게 쫙 풀려나가는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매끄럽고 좋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대화를 통한 삶을 성찰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질리도록 질문하고 또 본질적인 질문만이 진정한 질문이다라는 접근으로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던 철학자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 황제 마르쿠스의 얘기를 빌려서 삶의 의미를 위해 침대에서 이제 나왔다면 자 이제 어떻게 세상을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 대한 안내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침대 이제 나왔어. 내가 나와야 할 이유를 알았어. 이거는 사명이지 의무가 아니야. 나의 하루를 잘 살아보겠어 하고 나왔으면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자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에 빠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대화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침대 나왔고 질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소처럼 이제 걷기 시작하죠. 저는 루소라는 철학자분은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걷는 것을 굉장히 찬양하셨던 분인데 그 자유는 걷기의 본질이라는 설명으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는 약간 유목민 같았던 루소 분이셨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딱 정착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는 거. 본인의 삶을 살아내고 자유롭게 살아내고 싶은 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걸로 철학을 그 걷는 것에 투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루소의 철학은 자연은 좋고 사회는 나쁘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회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선함을 믿고 싶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걷는 것은 자기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그랬어요. 근데 뭐 본질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또 순수한 자기 사랑을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걷는 것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봤던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루소 이름이 너무 좀 비슷한데요. 소로는 빅토리아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윌든이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재밌게 읽으셨다고 추천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윌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윌든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은둔한 건 아니었지만 그곳에 이렇게 잠시 머무르면서 이렇게 사색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로처럼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 책에서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한 움직임의 시선, 무한한 세상에서 딱 자기 그릇만큼만 본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됐고 또 그걸 또 알려주고 싶어 했었던 것 같고 소로 철학자분이 그다음에 내가 알고 경험한 만큼만 보여지는 거 세상은 그다음에 그로 인해 내가 보는 것이 결국 내 자신임을 알려준다는 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는 거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게 곧 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 침대에 나와 생각하고 걷고 또 내가 무엇을 보는 게 곧 나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을 보는 법을 제대로 보려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 우리가 그림을 예전에 제가 그림 보는 법 우리 같이 나눔 갔었을 때도 멀리서 한참 응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 삶을 보는 것도 좀 비슷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쇼펜하우어. 저는 이분을 이렇게 쓱 훑어서 이번 챕터를 읽었는데 우울 기질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염세주의고 또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좀 그 비관적이고 좀 심울하고 독일의 철학자분이신데요. 이분은 hearing 듣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저 보는 거랑 듣는 거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듣는 거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대에 유명한 음악가 뭐 베토벤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음악가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보는 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보는 만큼 알고 있는 것이 우리고 즉 내가 보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건데 듣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됐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뭐 우리 자신 마음이 영혼으로 연결이 되는 어떤 힘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저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왔어요. 계속 알고 싶어서 계속 똑같이 읽고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눠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듣는 법을 알고자 지금 챕터 5가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듣는 법은 귀를 빌려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는 거. 아까 공자 소개하시면서 빅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것 어떤 친절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어떤 유익성과 어떤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한 태도로 발산된 어떤 친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행하는 어떤 행동 듣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저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라는 어떤 철학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5분 철학자 소개해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윤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봤고요. 근데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아는 철학자도 있고 생소한 철학자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철학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그 철학자한테서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지를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6, 7, 8을 담당했는데 에피쿠로스, 시몬 베유, 간디 이렇게 세 분이었거든요. 근데 간디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에피쿠로스랑 저는 시몬 베유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찾아보고 시몬 베유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 책 외에 이제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왜 그 사람들 그 철학 사상에서 뭘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제목이 딱 그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베유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딱 그분의 그 철학자들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의 그 연관성을 잘 연결해 준 것 같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6번의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은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인데 그 쾌락주의 그게 어떻게 뭐 좀 잘못 생각하면 되게 아직 우리는 쾌락이라는 게 되게 좀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조금 쾌락과 행복 그 두 차이가 뭔지 욕망과 욕구의 차이가 뭔지 결핍이 뭔지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또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을 같이 곁들여 주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쾌락은 행복과 평온의 삶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쾌락은 아니죠. 여기서도 예시가 자연은 우리한테
쾌락을 준다. 그러니까 과일을 따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본능으로서 욕구 있잖아요. 자고 먹고 즐기고 그걸 쾌락을 하는데 테슬라는 자연이 주지 않는다. 그건 우리 자본주의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쾌락은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가 만든 그거에서 느끼는 쾌락을,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아니라 더 다양함을 원하는 거에 쾌락인 거죠. 근데 이분이 말한 쾌락은 그냥 인간이 느끼는 기본, 그 당시 사실 그리스 신화에 정말 밥 먹고 살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분이 그 쾌락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분의 사상, 이분의 철학 거길 때는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노예들까지도 다 포용을 했대요. 그 당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전이니까 그런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짐승반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하는 서지였는데, 그때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며 노인들이며 정말 그 사회에 소외되었던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그리고 가장 이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따로 공부할 때는 이 에피쿠로스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신에 대해서, 신을 그냥 두려운 상대로 그냥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지금 이 현대에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신에 대한 그거를, 우리는 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 신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고 긍정적인 메시지지, 우리가 그를 두려움이나 공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관심 가졌던 건 행포와 평온이고, 그리고 공포와 무통, 고통을 되게 싫어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결론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듣고서 이 그리스 시대도 이런 개념을 그때부터 이게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울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얘기하는 미니멀리즘의 행복, 이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때 말씀하신 쾌락은 바로 미니멀리즘의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걸 충족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 그거를 지속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에피쿠로스를 즐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줘서 저도 좀 관심 깊게, 좀 더 다음에도 한번 더 관심 깊게 가져갈 철학자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 7장의 시몬 베우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저는 시몬 베우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37살 정도밖에 살지 않은 되게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프랑스에 살던 유태인 여자였는데, 그때 이분이 위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이 갈 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민주주의가 막 올라오고 그런 근대사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고 너희들한테 부를 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그 시점에서 노란 얘기를 아무도 안 했.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도 어떠한 몇몇 철학자들만 그게 정말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건가?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행복을 줘?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행복을 줘? 그거에 퀘션 마크를 던진 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시몬 베우가 되게 그래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왜 문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폐쇄 정치를 했다고 많이들 흥성대원군을 되게 많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 그런 게 했지만은 이분들 한 번도 그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왔을 때 우리가 다 100% 행복해졌을까라는 거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당연히 이게 행복할 거야. 그래서 이분은 노동, 자본,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자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은 그런
노동하는 데 있잖아. 공장이나 그런 데 가서 우리 막 가서 그분들이랑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며 노동의 신성함? 약간 공산주의 막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분이 무슨 어디지? 하여튼 무슨 단체 그래서 약간 그런 새로 막 시작하는 자본주의와 그 민주주의에 한 번을 캐션 마크를 던진 그런 분으로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거는 시몬 베이우처럼 관심을 가져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사랑을 준 거지.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분의 그 글을 보면은 관심은 내가 적어놨는데 잠깐만. 관심은 우리의 인간이 시작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그 지나가는 거지를 딸이 받는 항상 그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그 어린 왕자의 그 관심 길들이기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노동하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잊혀져가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처럼 4차 산업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3차, 2차 산업 그때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는 거야. 4차 산업에만 막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때도 그때도 2차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 새로운 곳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분은 지나간 거에 관심을 가진 거죠. 버려지고 지나가고 과거스럽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건지 기울여라. 뭐 그랬던 것 같아. 그거에서 관심은 확장이고 집중은 사람을 필요하게 한다. 관심은 필요를 회복시켜준다. 집중을 생각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관심은 생각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지금 처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분에 대해서는 할 것 같고 그리고 간디처럼 세 번째는 간디처럼 우리가 뭐 간디는 비폭력주의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이 책에서는 좀 간디의 부정적인 면을 막 또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얘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뭐 간디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지 이분은 뭐 그 간디가 뭐 그런 잘못됐던 점 그리고 뭐 약간 뭐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여기다 쓰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디한테서 배울 거는 간디는 항상 목표보다는 수단이 더 중요했다.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 가는 그 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분이 비폭력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그것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 아무리 싸워서 이겨도 그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항상 비폭력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간디는 폭력을 혐오했지만 그가 폭력보다 더 싫어한 것은 바로 비겁함이었다. 둘 사이에서 고르려 한다면 간디는 폭력을 선택했다. 이 말이 좀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무조건 비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이 싫어서 그냥 비겁함으로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게 더 그 부분을 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그것처럼 그게 되게 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국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움은 더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들에게 덜 중요한 건 아니다. 다행히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 철학은 그러니까 이분의 그 비폭력 철학은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저는 생각했을 때 간디가 앞에서 안 서서 그렇지 솔직히 그 앞에서 계속 맞은 사람들은 대죽은 당한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역적을 봤을 때 지금 현 시대에서 이거를 우리 삶에서 이걸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갈등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나와의 싸움이든 어떤 상대의 대상이 있었던 싸움이든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디처럼 싸우는 법을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간다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개 잘 해주셨어요. 제가 마무리해요? 네, 아니요. 저기 나머지 하나 또 있어. 제가 맡은 부분. 먼저 가셔야 됐었는데 순서 제일 마지막에. 아니요. 시간 있어. 다행이다. 아니요. 제가 하는 부분 또 있어요. 그 블리스풀린 부분 맞다. 중에서.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을 골랐어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보바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사르트르 하고 이제 50년 넘게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우정 플러스 사랑을 만들어 가신 그런 이제 페미니스트이자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제목이 너무 흥미롭죠. 이제 보바르는 어떻게 늙어갔을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게 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분이 얘기하신 그 에릭 와이너가 매일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게 누군지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저는 이제 거울 볼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최면이 이제 유효한데 사진 찍으면 이제 그 필터 없이 사진 찍으면 완전히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뭔가 이렇게 제가 모르던 낯선 여인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 모습을 부정하고 이제 필터를 낀 그 사진 속의 모습이 나라고 자꾸 이제 현실을 부정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점점 사진 찍기를 이제 점점 이제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존주의 철학과 이제 보부아르의 그 노년은 어땠는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마다 사실은 이 지은이가 이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 철학사를 봐야 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바르에 관한 그런 이 문장이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멋진 명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늙어가는 법이 뭐냐면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을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에게 사실은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엄마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서 정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저희 엄마는 지금 76세신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나이 차이가 문재인 대통령 정확한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그 대통령의 그 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멋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온몸이 항상 아프고 뭐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맨날 뭘 하려고 그러면 자식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이 노인이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저에게 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늙고 싶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뭐 발끝도 못 쫓아가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분처럼 사실은 늙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늙어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생각을 했는지 이분의 이런 내용들이 책 내용들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이 시몬 보부아르 이분도 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늙어감에 대해서 이제 패배 의식을 느끼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노년이라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의 책을 이렇게 쓰게 됐을 때가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이제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제 그분을 이제 간호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본인도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도 아파서 누워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패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화에 대해서 집착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 저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아무리 재벌 회장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재벌들은 노화는 피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은 팽팽하고 너무 건강하고 그러니까 노화는 피해가는데 죽는 거는 뭐 죽게 되는 그러니까 노화는 마치 꼭 그런 뭐 관리 잘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실은 좀 생각하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바로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노화, 그러니까 늙어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든 사실은 그 인정의 단계가 처음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뭐 큰 병에 걸리신 분들도 그렇고 뭐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 사실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그래요. 처음에는 부정 그리고 싸우고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하고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시게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노화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그 늙었다라는 게 우리는 당연히 나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제 카이로스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반쯤 정신 나가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허투루 하루를 보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바르는 이런 삶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측면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실존. 그래서 이제 실존이라는 정확하게 이제 그 한자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정확한 의미는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미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르트르는 이제 자유를 선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나이가 드면서 어떻게 더 자유하게 되지? 우리는 이제 그런 아픈 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인들의 그런 깐깐하고 뭔가 자기 틀에 박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젊었을 때는 사실은 칭찬받았던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에 너무 이제 고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노인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받았었을 행동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분의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특성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노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런 특성들을 사실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케로라는 또 이제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키케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노인이 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노년은 나쁘지 않다. 노인이 될수록 목소리는 더 듣기 좋아지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더 이제 듣기 즐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바르는 그렇게 그냥 마냥 남들 듣기에 좋은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풀이하지 않고 그런 노년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이제 똑바로 바라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 이제 바로 이제 노년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인 여기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의 판결이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 갇힌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 이 여성이 무인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그 여자를 우리는 과연 늙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사실 노인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노인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몬 보바르처럼 그렇게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 보바르처럼 그 늙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 시몬 보바르가 노년이란 책에서 10가지 그 늙어가는 방법을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지은이 에릭 보바르가 만약 시몬 보바르가 이런 10가지 거를 만든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분이 10가지를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는 이제 과거를 받아들일 것. 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요. 네, 그래서 항상 현재를 살아라, 뭐 미래를 계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과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들을 오히려 창조의 근원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과거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때 이랬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친구를 사귈 것. 여기서 이제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그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그렇게 점점 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있는 친구들이 사실 떠나갈 거기 때문에 친구가 점점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르트르하고 그, 그 보바르의 그런 우정을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그 보바르가 실비 르봉이라는 그 40살이나 어린 그 학생하고 우정을 나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철학자다 보니까 이분의 그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존경하면서 사실 시작된 관계겠죠. 그래서 그 여자분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같이 여행을 하고 이제 페미니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그 관여를 하시고 이러면서 사르트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도 이겨내고 그런 말년에 아주 좋은 책들을 쓰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아주 럭키하신 분이죠. 보바르라는 분은 친구를 사귀게 된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 것.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 사실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이 든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 보면 정말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목소리 크게 높이고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도 사실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바르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태양이 아니라 식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칭찬이나 그런 평가에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큰 우리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로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베르디, 모네 이런 분들이 다들 노년에 엄청난 걸작을 남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바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이 쓴 위기의 여자 엄청난 책이었는데 이 책도 이제 이분이 60살에 사실은 쓴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호기심을 잃지 말 것. 이제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어린 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어른 아이처럼 행동을 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정을 잃지 말고 특히 중요한 것 강조된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하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보바로도 이제 여행을 이제 삶의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소일거리가 아닌 프로젝트를 가져라. 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무슨 귀신하고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내가 그 죽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은 뭐 일 그런 게 뭐 거창한 무슨 예술 작품이나 무슨 소설이나 글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는 거 이런 것은 저도 사실은 그런 프로젝트가 오히려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거창한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이 보바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여성 페미니즘으로서 좀 극단적인 그런 그 행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었대요. 그때는 오히려 주저했었던 거죠. 그리고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오히려 활발하게 자신의 이제 의견을 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습관의 시인이 될 것. 습관 우리 항상 네, 습관에 맨날 패배자가 되죠. 근데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습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을 지배해야 된다. 갑자기 우리가 처음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항상 가졌던 그 질문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시인이 되어야겠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나 좀 저는 조금 뭘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는 생산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도 오히려 카이로스적인 시간일 수 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부조리를 받아들여라.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부조리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뭔가 항상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좀 다가왔던 대목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죠. 세상은 왜 이래? 왜 저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갔다가 또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계속해서 너무 답답한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게 여기 시몬 드 보바르가 얘기하신 말이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건설적으로 물러날 것. 나이가 들수록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그래서 노년의 최종 과제는 물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열 번째, 다음 세대에 자리를 넘겨줄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항상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제 불을 지피고 그것들이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보바르가 얘기한 나이 드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훈녀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챕터의 부분을 다 전달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책이 참 잘 쓰여져 있고 작가분이 참 저희 독자를 생각하면서 써주신 것 같아요. 1부, 2부, 3부 새벽, 정오, 황혼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살아가는 지혜와 보는 안목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철학자분들을 통해서.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에필로그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에필로그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이제 책을 출발한다는 의미로 또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갈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또 책도 찾아보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필로소포스라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philosopher, 철학자라는 의미래요. 저희가 결국은 또 작은 철학자인 것 같아요. 네, 뭐 진지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제가 철학자이고 또 빅토리아님이나 또 윤 박사님은 또 각자의 철학자가 되어서 오늘 이 에릭 와이너 작가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철학자분들의 삶을 통해 보는 듣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다시 저희한테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책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오늘 잘 너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희님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어머, 가신다. 아, 가시는구나. 네. 잘 다녀오시고요. 폰유님, 그럼 너무, 어떻게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아니, 우리 모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거는 이제 블리스풀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블리스풀님이 만약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같이 계속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분이라도 어쨌든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다음 내년에 이어가는 걸로. 그냥 요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옮겨서 내년으로 가고 그때 더 조인하고 싶으신 분 조인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올해 안에 끝내시겠다 얘기를 하면 끝내시고 싶으신 분들만 모아서 일단 끝내고 원래는 그게 플랜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의 얘기를 존중해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의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다려보고 저는 뭐 어쨌든 다 같이 또 네. 자꾸 빠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다. 그렇죠. 네네. 맞아요.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좋죠.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오늘 수고하셨고요. 폰주님 진짜 이렇게 좋은 책. 이 책은 두고두고 계속 그리고 이분의 다른 책도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분 책 글 너무 재밌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쉽고 재밌는 것 같아. 네. 어렸어요. 맞아요. 네. 철학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유, 책 고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가세요. 안전 여행 되시고요. 네, 안전히 네, 네. 되세요. 들어가세요.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찍어서 올려줄게. 네. 들어가세요. 빠이. 네. 저희도? 네. 갑니다. 네.